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북한이 완전히 돌아버려 맛이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부터 DMZ의 지뢰를 정신 나갈 정도로 설치하더니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휴전선에 248km 장벽을 긴급 설치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추측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하지만 북한이 이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군사정보기관의 보고서 CNPR에 따르면 북한이 장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탈북자 방지나 한국과 완전한 단절 선언 이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국과 전쟁을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100%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을 향해 말도 안 되는 괴물 무기 체계를 공개했는데, 우릴 건드리면 죽게 될 것이라는 작심 선포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그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천재지변 수준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한국이 대체 뭘 만들었길래 북한과 중국이 기겁하고 있냐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4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들어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작업은 휴전선 동쪽과 서쪽 중간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측 지역에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장벽을 건설하는 정황이 우리 감시자산에도 포착된 이후 정부 소식통은 장벽과 북한 내부를 연결하는 전술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장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북한이 한국과 완전한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주요 지점들의 방어와 경계를 목적으로 구조물을 짓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무언가 잔뜩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쟁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 중국까지 쑥대밭으로 만들 괴물 무기 체계를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이고, 이를 설명하기 전에 최근 놀라운 내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여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대공 방어 작전을 펼쳐야 하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수도권이 휴전선에 매우 가까이 형성되어 있어 종심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평양으로부터 194km 떨어져 있고 개성은 불과 57km 거리에 위치하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교전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평양에서는 서울에 도달하는데 60초 정도 걸리고 개성에서 서울은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엄청나게 고도화된 수준의 대공방어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란의 테헤란에서 지리적으로 1559km 거리가 있고 평양과 도쿄 간 거리는 1277km, 평양과 로스앤젤레스 간 거리는 9558km에 달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해 이스라엘, 일본, 미국은 자국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 더 많은 요격 기회와 교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던 가자지구 하마스의 기습적인 대량 공격에는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거리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사일 요격은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것보다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한국은 무엇보다 엄청난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어려운 걸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개발한 무기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과 부품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라이센스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품과 체계의 설계를 우리가 새롭게 한 것이며 매우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공방어를 해야 하는 나라이고, 따라서 다른 나라의 안보 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고가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상황에 맞추어 설계되고 개발된 맞춤형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운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의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수출에도 자율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우리 군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 체제로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KAMD와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LAMD로 구성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 가운데 하나이며 이와 같은 독자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세 국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중고도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독자 체제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발맞추어 개념의 범위와 능력이 저고도와 고고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군집 드론과 소구경, 자주포탄의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저고도를 담당할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의 융복합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니 대칭 전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상대가 안 되는 북한이 문자 그대로 전쟁 의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CNPR 보고서의 냉철한 팩트 폭행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행보에 중국까지 경악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원래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하던 미사일 훈련에서 미사일이 주로 동해를 향했는데 이번에는 작심하고 이어도로 발사하면서 중국을 향한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의 정체에 중국은 한국 제정신이냐며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엔 국방부에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 경우 빠르게 브리핑을 하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지금의 경우엔 아직 보안사항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이 중국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무기 재원을 꽁꽁 숨기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고 절대 밝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이미 세계 각지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예전부터 개발을 천명해온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이거나 현무의 SLBM 버전 또는 이미 개발 완료됐다고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 미사일 발사 경고는 사실상 블록버스터급이었고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군함과 전투기를 우리 영토에 보낸다면 확실히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이 선을 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이고 중국 안보 관계자들은 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기니 중국을 도발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탄두의 중량만 10톤에 달하는 전 세계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괴물 탄두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기괴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핵무장을 하지 못했고 북핵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의 적국 실제의 핵보유국을 상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기상천외한 무기체계와 전쟁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밀리터리 차이나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려되는 점은 투발수단 기술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핵까지 갖게 된다면 중국 본토 전역에 핵을 뿌릴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는 거다. 한국이 핵을 가지지 못하니 탄두 중량을 기형적으로 높여서 마 10의 최고속도와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전술핵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런 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기술력 자체가 한국이 핵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현무5 미사일에 핵탄두를 결합하여 동아시아의 질서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파괴자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한국은 이미 핵무장을 할 기술력이 충분하고 핵무장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건들지만 않으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동안 한국에게 갑질하던 오만방자한 태도가 고쳐질 것이며 또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불가능해져 영원히 중국 앞바다인 남중국해 근처에서만 활동하게 되겠죠. 여담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핵잠재력이 뛰어난 국가로 평가받는데요. 핵잠재력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하지 않아 NPT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핵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핵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따로 묶어준 핵무기 보유국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평가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핵무기 보유에 가장 가까운 비핵 보유국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그 외에 고도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한국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중수로, 경수로 부분에서 모두 준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핵 재처리 기술도 201년에 승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은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AUKUS를 창설했습니다. 3국은 군사기밀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가장 강력한 안보 파트너를 얻게 됐는데 사실상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커스가 발족된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부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가상의 적을 만드는 냉전적 사고를 벌이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는데 일부 중국 언론은 호주를 두고 미국의 대중 억지력 지원에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반격 표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중국 전역에서 미국의 중국 인민해방군 PLA 공격 주춧돌이 된다면 그들은 확장된 전쟁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극도로 무모하고 오만하다. 미국을 따라 대만 해협 전쟁에 휘말릴 태세를 보이거나 호주 주둔 미군 기지를 전쟁 개입의 발판으로 삼을 태세라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위협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 이후 잠잠하던 양국 관계가 최근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중국 해군의 음파 탐지기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중국군 작전으로 호주군 병력이 부상을 입은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에 얼마 전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 중국을 함께 견제하자며 호주의 도움을 요청하자 호주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필리핀을 돕겠다고 나서는 등 최근 중국과 호주는 단순히 갈등을 넘어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중국과의 갈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자 호주는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K9자주포, 레드백 등 한국 무기로 내륙을 맡기더니 이제 10조 원 투자를 계획 중인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에도 한국에 다급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왔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향후 10년간 약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에 대해 한국 조선업체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에만 요청한 것은 아니고 독일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영톤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톤 안작 엔제급 호위함 8척 등을 주요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라 호주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2.4%로 늘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동맹국들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로써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호위함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선단 선박 등을 적의 공중수상 수중 공격으로부터 경계방어하는 모든 군함이 포함되지만 좁게 보면 호위함은 주로 선박이나 선단과 행동을 함께하는 호위 임무가 주입니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해상 및 지상 타격, 대공 방어와 호위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신형 범용 호위함을 찾고 있으며 새로 도입될 호위함은 노후화된 안작급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함께 독일의 MEKO A200, 일본의 모가미급, 스페인의 ALFA 3000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호주가 큰 관심을 보인 대구급 호위함은 탄생한 함정으로 현재 배치 3 충남급 호위함까지 진수된 상황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배치 2 사업인데요. 호주 국방부의 해외 함정 조달 후보에 대구급 배치 23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구급과 충남급까지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 만재 배수량 3,6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 형수직 바사체계 KVL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 수중 소음이 적은 게 특징이죠. 함께 후보에 포함되는 충남급 호위함은 길이 129m, 만재 배수량 4,300톤급으로 대구급에 비해 크기도 배수량도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해역 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로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16셀 규모의 해공 함대 공미사일, 전술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이 물망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에 비추어 본다면 독일과 스페인의 호위함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모가미급 정도가 경쟁이 될 텐데 일본의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톤급의 해상자위대 2성급 전력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2성급 보조 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선급 전투함보다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하고 현재 탑재된 각종 센서 성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호주가 군함 확장성만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일본이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급은 거의 모든 센서와 무장을 국산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현재 사용하는 ESSM 등 미국산 무장을 탑재하려면 큰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미국산 무장을 채택한 모가미급은 그런 번거로움이 필요 없고 큰 선체 덕에 확장성이 높아 호주가 요구하는 무장을 장착하기에도 용이하죠. 그렇다면 결국 일본 호위함이 선택될까요? 우리에게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한 것이죠. 현재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현지 업체와 협력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에서 일본이 비벼볼 수도 없는 우수한 경험을 갖춘 상태죠.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필리핀호세 리잘급과 태국 푸미폰 아두냐대급의 수출형 전투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과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호주 사업을 따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호주는 현재 한국을 아주 특별한 군사안보 파트너로 보고 한국산 무기 수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들 수입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죠. 미국, 영국과 오커스를 발족한 후 3개월 뒤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장갑차 15대를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900억 원을 투입한 이 계약이 특이했던 것은 호주 이외에 K9 자주포를 구매한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K9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다릅니다.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에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의 진군을 돕기 위해 운용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죠. 최대 사거리 40km인 K9를 내륙에서 발사해봐야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호주가 K9를 구매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중국은 남중국해 진출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야기시켜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눈치챈 호주는 언제든 태평양을 통해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미국과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가 추구하는 국방계획은 중국 부상에 대비해 아태 지역에서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 현대화 작업이 필수라고 봤고 LAND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해 그 파트너로 한국의 K고를 선택한 것이죠. 중국과의 분쟁에 우리 무기가 사용된다. 이건 분명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니까요. 수출된 우리 무기가 중국의 야욕을 억누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중국이 역사, 문화, 영토 등 다방면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 늘 우리 무기가 함께 떠오를 겁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부디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사업에 한국 호위함이 파트너로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나토 동맹국 중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면 공격하도록 놔두겠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격려하겠다. 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31개 회원국 전체가 반격에 나선다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며 사실상 나토를 지위에 온 미국의 이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유럽 국가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맹국들을 체납자 취급하는 미국의 대선주자라니 전무후무한 발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다는 말이 옳을 겁니다. 얼마 전 폴란드 총리가 독일과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해 삼각동맹을 제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또 한 번 대통령이 된다면 나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경쟁업체 사장까지 나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한국을 눈여겨보는 이유와 앞으로 한국 방산이 나토의 무기고를 채울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유럽이 발칵 뒤집힌 걸 알면서도 이를 통해 극단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토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나토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했고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올가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나토 회원국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더 큰 방공 능력과 탄약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며 군사 부문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나토 회원국은 31개 회원국 중 15개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나토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키우는데 대략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점화한 NATO 안보 무임승차 논란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 당국자들은 유럽의 양대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와 협력해 독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아예 프랑스와 영국에만 의존할 수 있겠느냐면서 너무 늦기 전에 핵무장과 관련한 금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정치학자 막시밀리안 테르알레는 미국에서 전략 핵탄두 1,000발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 투발을 위한 이중용도 항공기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 핵폭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 최종 사용 권한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프랑스에 맞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나토 핵 억지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는데 트럼프의 발언으로 핵무장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숄츠 독일 총리는 말실수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며 서방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독일의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숄츠 총리는 야권은 물론 신호등 연립정부 내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확전 우려를 이유로 1년 가까이 타우러스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서 나토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이를 확보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숄츠 총리는 최근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타우러스가 잘못 설정될 경우 모스크바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표적 조절을 위해 하는 일을 독일은 할 수 없다. 시스템을 다뤄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 이 발언은 자칫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 스칼프 SCALP 운용을 위해 자국군을 전장에 배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무기와 자금은 지원해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숄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이라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영국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스톰 섀도 운용과 표적 설정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할 일이라면서 숄츠 총리의 행동은 유럽의 안보에 관한 한계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자리에 있는 잘못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입조심하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동맹 간 단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그 문제의 발언, 즉 동맹국 체납자 취급 발언이 나왔고 깜짝 놀란 유럽 각국은 지금 각자 방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국가들이 늘었는데요. 2023년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은 총 18조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2년에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4개국에 머물러 있던 수출 지역이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중동과 유럽 지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요 수출 무기 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2027년까지 방산 수출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나토가 안보 공포증에 휩싸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무기 수출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면서 꾸준히 양적 질적인 방산 분야의 성장을 이뤄왔고 더구나 나토 표준으로 기술을 꾸준히 향상시켜왔기에 오늘날 서방 국가들의 무기고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 설비가 멈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빠르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불똥이 한국에도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어처구니 없이 높게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한미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아직 2년이나 시한이 남았는데 이처럼 두 나라가 차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을 준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외교가에서는 두 나라 모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인 약 6조 원으로 인상하라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요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협정 상태를 유지하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기존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당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외에 전략자산 전개나 여러가지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4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세계에 타전되자 각국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이제 법적 장애물까지 제거한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트럼프가 대권을 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법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럼 한반도는 어떨까요? 다시 트럼프가 대권을 쥐게 되면 무엇보다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트럼프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재임시 한국에 억지력으로 주한미군을 두는 것 또는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회고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란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방위력 확충을 통한 해구산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무기고를 한국이 채워줄 테니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이 한국의 핵 개발을 지지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한국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방산 강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K-전차, K9 자주포, 천무미사일 시스템은 물론이고 비호복합까지 해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호복합은 한국에서 개발한 30자주 대공포 비호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결합한 복합 대공화기입니다. 비호복합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며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피하 식별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자주대공포와 유도무기를 결합해 포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105 곡사포를 활용한 한국의 무기체계도 해외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포는 155포보다는 약하지만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근거리 전투에서 게릴라들을 제압할 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방산 무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어이없이 끌려다니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연이은 충격 발표에 한국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받자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나 강력한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외신들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 중국을 한 번에 끝장낼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바이든과 시진핑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삼성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이렇게 세계 최강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혀버린 것인지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 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이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CHIPS 액트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대로 삼성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마치 리들 바이든을 보는 듯한데요. VOA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 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등극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 2위,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딩쇠샹 부총리와 칭강 외교부장, 진장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칭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 탈동 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정위친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라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JP모건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의 렉스먼 네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내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의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며 4대 불가 방침을 동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22일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사불가 방침을 동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대 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회장은 사실 4대 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중국이 4대 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통수들 맞지 않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에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13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의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총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베트남을 완전히 제2의 한국으로 만든 뒤 한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베트남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